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 평안한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33살의 저는 부모님 댁 거실에 앉아 가족 모임이 아닌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금융 컨설턴트로서 돈과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에게 유산을 남기실 때까지는 말이죠. 그 유산 때문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인 가족 회의를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 유산에 대한 폭탄 선언을 태연하게 던지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가족, 돈, 그리고 정당하게 제 것인 것을 지키기 위해 제가 감수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준비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 김옥분 여사님, 이하 할머니는 저에게 단순한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비밀을 털어놓는 상대였으며 솔직히 말해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의 일요일 점심 식사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곰탕집 맞은편에 앉아 힘들었던 시절의 성장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얻은 금융 지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7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돈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곰탕에 말아 드시는 밥을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살기 위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축을 위한 것, 이 부분은 남을 돕기 위한 것, 그리고 이 작은 조각은 오늘을 즐기기 위한 것이란다. 민지야, 부는 당장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계획함으로써 쌓이는 거란다. 그 가르침은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12살 때 저는 저만의 예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16살 때 저는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첫 투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명세서를 눈에 자랑스러움을 담고 검토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제 남동생 준호는 돈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저축하는 동안 그는 썼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동안 그는 현재를 살았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저희 남매 관계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차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준호가 일주일치 용돈을 주 중반이 되기도 전에 만화책과 과제 탕진하면 그들은 그에게 여분의 돈을 슬쩍 주었습니다. 그가 수학 여행비를 모으는 것을 잊으면 그들이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대학 입학을 위해 노트북을 사려고 6개월 동안 돈을 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막 그것을 사러 가려던 날 준호가 스턴트를 시도하다가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의 장독대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깨뜨렸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는 대신 제 노트북 자금에서 돈을 가져가셨고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동네 서점에서 한 달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부분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기 위해 타지로 이사했고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비싼 사립대학에 갔고 대부분의 수업에서 낙제했으며 부모님은 매 학기 그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저는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준호는 지독한 직장이나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사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2시간을 운전해 부모님을 방문했고 준호의 최신 사업이 아마도 실패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호의 이력서 작성을 다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을 때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가족 역학 속에서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할머니는 패턴을 꿰뚫어 보셨고 연민을 가지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도록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가족은 중요하지만 민지야, 너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께 사기 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6개월은 병원 방문, 늦은 밤 전화 통화, 그리고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몇 주 동안 할머니 곁에 있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냈고 준호는 단 2번 방문했습니다. 2번 다 그는 새로 구상 중인 푸드트럭 사업에 쓸 돈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떤 순간은 괜찮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오트밀 브랜드를 보고 마트 시리얼 코너에서 흐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으로 저에게 무언가를 남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저희 관계의 토대가 아니었기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 시점에서 저는 금융 컨설턴트로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도시에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고 건강한 퇴직연금 계좌와 제가 원할 때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처분 소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부자는 아니었지만 특히 40세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 장례식 삶 주 후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가족회의를 해야 한다. 저녁 6시까지 집으로 와라. 중요한 재정 문제가 있다. 그 격식은 이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혼란스러운 명절 모임과 가끔 생일 저녁 식사는 했지만 회의는 절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금요일 저녁 부모님의 교회 주택으로 운전해가는 동안 저는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고속도로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저는 아버지의 문자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중요한 재정 문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할머니의 죽음 이후의 타이밍과 격식 있는 어조가 합쳐져 제 본능은 이것이 유산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진입로에 차를 세웠고 준호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새 은색 스포츠카는 제 실용적인 세단 옆에서 몹시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람치고는 그는 항상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져온 와인병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첫 노크에 문을 열었고 그녀의 미소는 너무 밝았고 포옹은 너무 꽉 조였습니다. 아가,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네 아버지와 준호는 거실에 계셔. 집안에서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냄새가 났는데 이는 즉시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무언가를 원하거나 충격을 완화하려고 할 때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의 곰 같은 포옹 대신 어색한 악수로 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녁이다 민지. 이렇게 짧은 통보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의 비즈니스적인 어조에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던 빈티지 레코드를 수집하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휴대폰에서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가 중얼거렸고 그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제가 적어도 50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임을 알아보는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몇 달치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엄마는 저희 평소 가족 모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에피타이저를 꺼내는데 분주했고 저희는 어색하게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전에 본 적 없는 접시에 치즈와 크래커를 배열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안심을 구하는 듯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거실로 음료를 가져가는 것을 도울 때 식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둘러 식탁보로 덮기 전에 맨 위 시트에 최종 유언장 및 상속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저 서류들은 뭐예요, 엄마?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너무 높고 빨랐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얘야. 저녁 식사 전에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좀 즐기자. 응? 이러한 회피는 또 다른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의 비슷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가족차를 박살내서 제 면접을 위해 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때 제가 받은 선물이 스웨터였고 준호는 학교용 노트북을 받았던 크리스마스. 준호의 첫 번째 실패한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집을 개조했지만 제 대학 등록금에는 기여할 수 없었던 방식. 저희는 거실에 앉았고 강요된 정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엄마는 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
준호는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가끔 화면에 무언가에 비웃었습니다. 긴장감이 뚜렷했습니다. 날씨와 동네 가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고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충분히 기다린 것 같구나. 이제 이 회의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말들은 떨어지기 직전의 단두대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수건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갑자기 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융 컨설턴트로서 저는 시장 침체기의 어려운 돈 문제에 대해 수백 번 고객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인 몸짓, 연습된 개회사, 전략적인 좌석 배치를 포함한 모든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세 사람 모두에게 마주보게 하여 뜨거운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가족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에 손을 모으고 제가 학부모 면담에서 알던 교장 선생님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알다시피 가족은 너희 엄마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우리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준비된 느낌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끼어들었고 아직 흘릴 자격도 없는 눈물이 이미 글썽거렸습니다. 내 동생이 최근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경제 상황이 젊은 사업가들에게는 정말 어렵잖니. 저는 30세의 준호가 경제적 어려움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가 금융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경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저는 단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약간의 특권 의식이 엿보이는 연습된 후회였습니다. 좀 안 풀린 투자를 했고 채권자들이 목을 조여오고 있어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꽤 심각해. 아버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너에게 남긴 유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가 너에게 남긴이라고 말할 때의 억양에는 분노의 기색이 담겨 있었는데 마치 할머니가 저에게 무언가를 남길 만큼 저를 사랑했다는 것이 가족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상황과 네가 재정적으로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내 유산을 사용하여 준호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가 이 폭탄 선언을 마치 저에게 저녁 메뉴를 바꾼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방식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장 침체기 동안 수년간 고객 회의에서 다듬어진 기술로 침착한 외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감정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없이 제 유산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제 침묵을 고려 중인 것으로 착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너는 항상 책임감 있는 아이였잖니, 아가. 너는 훌륭한 직업과 네 아파트가 있지 않니? 준호처럼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잖아. 수년간의 노력과 신중한 계획의 결과인 제 재정적 안정성이 마땅히 제 것인 것을 가져가려는 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한다는 암시에 피가 끓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얼굴을 무표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단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알기에 아마도 그녀가 저에게 남긴 것의 대부분 혹은 전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타 할머니의 변호사님과 이미 이야기했단다.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일기장을 읽거나 제 서랍을 뒤졌을 때 알아봤던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간의 서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족이니까 자금을 재지정하는 것은 간단할 거라고 하셨어. 그들이 저와 이야기하기도 전에 할머니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제 등 뒤에서 일을 진행했다는 깨달음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에는 결정적인 실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저는 그들이 계속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빚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저는 준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문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주로 사업 대출이고 신용카드 대금도 좀 있어. 아버지는 조금 성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식당 사업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단다. 위치가 이상적이지 않았고 건축업자와 문제가 있었지. 하지만 저희 사촌 정민이한테서 폐업하기 전에는 잘 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투자할까 생각했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눈빛을 교환했고 준호는 갑자기 자신의 물컵에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단다. 엄마가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캐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복잡한 문제가 2억 5천만 원을 필요로 하나요? 준호가 갑자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업은 망했어. 나는 빚이 있고 누나는 벌지도 않은 돈더미 위에 앉아 있잖아. 가족을 돕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야? 가면이 벗겨졌고 그 밑에 숨겨진 진정한 특권 의식이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그의 격분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버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내 동생이 의미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기회라는 거란다. 아버지는 마치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듯이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빚들의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돕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확히 무엇이 관련된 건지 알고 싶어요.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공포는 제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좌에 퍼져 있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금융 컨설턴트로서의 본능이 발동하여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사업대출, 개인대출, 신용카드 이야기인가요? 뭐죠? 엄마는 분명히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야, 중요한 건 내 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저는 할머니가 돈 문제에 대해 항상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으며 네가 직면할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엄마를 눈에 띄게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죄책감이 있었고 이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두 엄밀히 사업빚은 아니야. 준호가 마침내 인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반항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살 곳이 필요했어. 그래서 일부는 내 아파트 계약금이고 고객 미팅을 위한 교통비도 있어. 그러니까 그 차 말이야. 나머지는 알다시피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의 생활비였어.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그리고 분명히 5만 원짜리 시계를 포함하는 생활비. 이것은 실패한 사업 벤처로 인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제가 걸어 나갈 때 엄마가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동의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부모님조차도 저의 재정적 책임감을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착취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저를 압도할 것 같은 감정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거울은 겉으로는 침착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여자를 비췄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며 위기의 순간을 위해 심리치료사에게 배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익숙한 화장실을 둘러보면서 지난 방문 때는 없었던 작은 사치스러운 징후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대리석 상판, 디자이너 핸드 타월, 크리스탈 디스펜서의 비싼 비누. 그들이 준호의 빚에 대해 그렇게 걱정한다면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거실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가족들이 여전히 거실에서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는 여느 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눈에 띄게 놓인 폴더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정확한 필체로 준호 재정 상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것을 펼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의 최악의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준호를 구제한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총 1억 원이 넘는 이전 대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준호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한 시기와 미스터리하게 일치하는 호화로운 해외여행 사진이 담긴 준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인쇄본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6개월 전에 작성된 준호의 전 여자친구 수진의 이메일 인쇄본이었습니다. 수진은 부모님에게 준호에게 도박 문제가 있으며 위험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녀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재빨리 사진 찍고 나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어머니가 문간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의 책장에 있는 가족 사진을 검토하는 척했습니다. 민지야, 여기서 뭐 하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끔 너무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를 언급하자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거실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저는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친구 혜진한테 잠깐 전화 좀 해도 될까요? 내일 브런치 할 수 있을지 알려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들이 계획했던 조종 세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빨리 해. 네 아버지가 오늘 밤에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셔. 저는 제 옛방, 이제는 객실로 바뀐 방으로 들어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인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오늘 밤 부모님 댁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지 못할 거야. 제가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혜진의 분노는 즉각적이었고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농담해. 네가 그들에게 내 동생에 대해 말해준 모든 이야기 후에 그들이 네 유산을 그 백수 동생 때문에 훔치려고 한다고? 알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도박을 하고 빚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그들이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할 거야. 그런데 혜진아, 내가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할머니와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련한 무언가. 제가 나머지를 설명하자 혜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지야, 너는 천재야. 아니, 할머니가 천재셨네. 세상에. 부모님 댁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기 전에 돌아가야 해. 내일 상황 업데이트 해줄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재정적 자원으로만 본다는 것을 깨달은 고통은 컸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히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거실로 돌아왔고 가족들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불안해했으며 준호는 기대를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들이 저를 어떻게 다룰지 분명히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이해할 줄 알았어, 아가. 가족은 함께 뭉쳐야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중요하죠. 할머니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에 대한 언급에 아버지의 얼굴에 불편함에 깜빡임이 지나갔지만 그는 재빨리 회복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을 거야.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장단에 맞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단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서류 작업은 준비되셨겠죠? 아버지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그래, 사실 김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준비해 주셨단다. 내 서명만 있으면 되고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그 자금은 바로 준호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거야. 그가 제 유산을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상속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완료될 거야.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다행이다, 누나. 나 벌써 다음 사업을 위한 상업 공간에 계약금 걸어놨어. 이번엔 대박 날 거야. 느낌이 와. 그의 발언은 제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기존 빚을 갚을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지지 않은 돈을 쓰고 있었고 제 유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고? 제가 혼란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준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기회에 빨리 움직여야 했거든. 이 빚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제 궤도에 오를 거야. 아버지는 대화를 바꾸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을 때 이 서류들에 서명하는 게 좋겠구나. 그는 소파 옆에 있는 서류 가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눈이 다양한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과 뜻에 관해서요.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든 유언장은 분명해. 그리고 유언 집행인으로서 너희 엄마와 나는 상속 재산에는 돈이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은 엄마가 목소리를 찾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네 할머니는 꽤 부유하셨잖아. 저는 아버지와 시선을 맞췄고 그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주요 자산을 유언 대용 신탁으로 이전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나 집행하고 싶어 하는 유언장은 본질적으로 텅 빈 껍데기예요.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는 폭발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있었어. 집도 소유하셨고 투자도 하셨잖아. 모두 신탁 안에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그것을 설정하는 것을 도왔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위험할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가 알았을 거야. 정말 아셨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할머니께 돈을 요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방문했나요?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나요? 엄마는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눈물이 슬픔보다는 좌절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네 가족이야. 그 돈은 우리 모두를 도와야 해. 그녀의 발언의 아이러니는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갔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불공평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협박으로 전환했고 제가 10대 때 준호에게 제 차를 빌려주도록 설득하려고 했을 때 사용했던 어조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지야, 네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당장 멈춰야 한다. 내 동생에게 이 돈이 필요해. 만약 네가 일부를 협상하려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말해. 저는 그가 상황을 얼마나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지에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저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접근하려는 자산이 상속 재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제가 수혜자로 있는 신탁 안에 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임에 틀림없어. 너는 버릇없고 이기적인, 너는 항상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지. 준호야, 엄마는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꾸짖음에는 확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고 그의 목소리는 준호에게 제 차를 빌려주도록 설득할 때 사용했던 부드러운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지야, 아가,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단다. 너는 여전히 네 동생을 도울 수 있어. 그것이 네 할머니가 원했을 일이야. 그 조종은 너무나 투명해서 거의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이 준호를 위해 돈을 가져가려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탁을 설정하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그를 구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눈물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늙은 분은 준호의 잠재력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는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너를 편애했지. 가면은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녹취에 대한 일방동의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즉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중 한 사람만 녹음에 동의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화하듯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너 이거 녹음하고 있었니? 저는 유머 없이 웃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제 유산을 가져가려는 것에 대한 모든 말, 숨기려고 했던 준호의 도박빚, 자신의 돈이 아닌 돈에 의존하여 이미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업 공간, 모든 것을요.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 전화기 내놔. 그는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녹음 파일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어요. 혜진이도 접근할 수 있고 김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너는 네 자신의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 위선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랬냐고요?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제 유산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저는 마침내 제 분노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것에 대해 제가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준호는 여전히 얼굴이 붉고 이제는 서성거리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난했습니다. 너는 네 멋진 금융 컨설턴트 직업과 책임감 있는 생활 방식으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고통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 저는 유머 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돈을 대준 사립대학에서 네가 낙제하는 동안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3가지 일을 했어요. 너는 네가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이 너를 구제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저는 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몇 년 동안 저축했어요. 저에게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마지막 각도를 시도했습니다. 네가 이 녹음을 폭로하면 이 가족을 파괴하는 거란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저는 죄책감 유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강요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폭로할 계획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당하게 제 것인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이에요. 엄마는 일어나 어깨를 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민지. 신탁을 피할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걸 이해 제기할 수 있어.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신탁은 할머니가 온전한 정신일 때 설립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의료 문서도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완료되었어요. 그것은 철옹성이며 김 변호사님은 이 지역 최고의 상속 전문 변호사 중 한 분이세요. 하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깨려고 법률 비용에 돈을 낭비하세요. 너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준호가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나에게는 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아팠지만 저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건 네 선택이야, 준호. 하지만 이것을 고려해봐. 이 방에서 가족 구성원에게서 훔치려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나야. 저는 핸드백과 재킷을 집어들었고 갑자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부탁했지 저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을 돕는 것을 고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다리는 불타버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문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 떠나지 마.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저는 그를 피해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돈은 신탁 안에 있어요. 신탁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문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저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 그 순간에도 그녀의 걱정은 그녀가 방금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시킨 관계가 아니라 겉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고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자란 집에서 멀어지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 하지만 또한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들의 조종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단순한 재정적 유산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과 그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일지라도 관계가 언제 유독해졌는지 인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폭발적인 가족회의 이후 몇 주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단절은 물리적 거리가 준비시키지 못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제가 타협점을 찾았어야 했는지, 저를 보호하면서 가족 유대를 유지할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몇 주 동안 제 휴대폰이 부모님의 문자로 불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사과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조종 시도였습니다. 내 동생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어. 아빠는 스트레스로 가슴 통증을 겪고 있단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니? 각각의 메시지는 제가 필요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말입니다. 혜진은 이 기간 동안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대립 후 주말 일정을 비우고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위로 음식, 와인, 그리고 기꺼이 들어줄 준비를 하고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제가 독립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인 대학 신입생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우리 가족 행동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너는 해야 할 일을 했어, 민지야. 그녀는 제 발코니에 앉아 도시 스카이라인의 일몰을 바라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할머니는 그 신탁을 설정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어. 할머니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그들은 내 가족이야. 저는 밤에 저를 깨어있게 하는 의심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너에게서 훔치려 하지 않아. 가족은 한 아이를 착취하면서 다른 아이를 편애하지 않아. 그들이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것은 기회주의였지. 그녀의 말은 거칠었지만 진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심리치료사들이 선택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나 기대 없이 제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저는 우리 가족의 재정적 조종을 경험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제 사촌 수미는 저희의 대립에 대해 듣고 저에게 연락했고, 부모님이 준호의 대학 자금을 위해 어떻게 돈을 빌리고는 절대 갚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여동생인 이모는 항상 어렵다는 이유로 소원하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재정적 착취 이야기에 대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제가 느꼈던 고립감을 일부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대립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할머니의 유산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방식으로 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김옥분 금융문해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특히 관계에서 건강한 재정적 경계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금융 컨설턴트로서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저는 실용적인 돈 관리와 재정적 조종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지능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첫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저는 할머니의 존재와 승인을 느꼈습니다. 저의 치유 여정에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잃은 복잡한 슬픔을 극복하는 심리치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제 치료사는 부모님의 저에 대한 처우가 제 가치의 반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패턴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박 의사가 특히 어려운 세션 동안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꿀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건강한 반응은 거리두기입니다. 이러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대립 후 6개월이 지나 저는 준호에게 연락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요. 바로 저의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속 가능한 예산과 부채 상환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짧고 신랄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거라면 다시는 나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마. 내 조언은 나에게 가치가 없어. 그 교류는 고통스러웠지만 일종의 종결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허용이 아닌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했다는 것을 알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립 후 거의 1년이 지나 부모님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전화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어딘가 더 작고 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 이어진 대화는 제가 기대했을 방식은 아니었지만 드러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준호의 최신 사업은 화려하게 실패했고 그들이 공동 서명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과하거나 저희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 엄마는 그들의 절도 시도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가족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지 않니. 그녀가 이전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러니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금융 상담사를 찾는 것을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자료를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어조는 분노와 억지스러운 친절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건 상담에 관한 것이 아니야, 민지야. 우리는 실제 도움이 필요해. 네 그 신탁에는 분명히 여분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저는 제 경계를 단호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되어 유감이지만 저는 돈을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준호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일 뿐이에요. 전화는 아버지가 저를 이기적이고 냉혹하다고 부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때 저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그것들은 저에게 오늘날의 저를 만든 가족, 돈,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재정적 독립이 단지 충분한 돈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거절할 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가치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정직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언젠가 저에게 때로는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거절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오늘날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머니가 설립하신 신탁은 제가 저의 미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제공해야 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을 혈연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정한 관심으로 정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가족 내의 재정적 조종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흔하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돈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어려운 경계를 설정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결정에 확고하게 머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와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설정하는 경계로 측정됩니다.